유니티 모바일 게임을 만들다 보면 데이터를 담는 객체가 끝없이 필요하죠. 무기 능력치, 플레이어 스탯, 네트워크 패킷, 이벤트 메시지 이런 객체들은 동작보다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타입들입니다. 오늘은 C# 9.0에서 도입된 레코드 키워드를 통해 컴파일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유니티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GC 스파이크를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무기 데이터를 클래스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보이는 코드처럼 속성이 단 2개인데도 클래스 전체가 22줄에 달합니다. 웨폰 데이터라는 이름의 I 쿼터블을 구현하고 생성자를 직접 써야 하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코드가 실수를 유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13번째 줄부터 시작하는 equals 메서드를 보세요. 속성 하나를 빼먹으면 같은 무기인데 다르다고 판정됩니다. 그리고 19번째 줄의 get 해시코드와 equals가 불일치하면 딕셔너리에서 키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21번째 줄 toString도 직접 작성해야 하고요. 속성이 5개면, 10개면 실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죠. 레코드는 이 모든 문제를 단 한 줄로 해결합니다. 레코드를 이해하기 위해 사람을 식별하는 2가지 방식을 생각해 봅시다. 주민등록증은 고유 번호로 식별합니다. 이름이 같아도 번호가 다르면 다른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클래스의 참조 기반 동등성입니다. 메모리 주소가 같아야 같은 객체로 봅니다. 반면 명함은 적힌 내용이 같으면 같은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름, 직함, 연락처가 모두 같으면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레코드의 각 기반 동등성입니다. 모든 속성의 값이 같으면 같은 객체로 취급합니다. 레코드는 컴파일러에게 이 타입은 명함이다. 내용으로 비교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이어그램을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왼쪽의 클래스는 2객체의 내용이 완전히 같아도 메모리 주소가 다르면 서로 다른 객체로 판단합니다. A 객체는 0x1a, B 객체는 0x2b, 다른 주소이므로 A B는 폴스입니다. 오른쪽의 레코드는 반대입니다. 2객체가 서로 다른 메모리 주소에 있더라도 네임이 소드이고 데미지가 50으로 같다면 A B는 true를 반환합니다. 바로 이것이 레코드가 데이터 중심 타입에 적합한 이유입니다. 레코드의 핵심 문법은 위치 기반 선언, 영어로는 포지셔널 신텍스라고 합니다. 클래스 이름 옆에 괄호를 열고 속성을 나열하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22줄이 필요했던 웨폰 데이터가 단 한 줄로 바뀌는 걸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퍼블릭 레코드 웨폰 데이터, 괄호 안에 스트링 네임, 인트 데미지, 이 한 줄을 컴파일러가 받아서 초기화 전용 속성, 주 생성자, I 쿼터블 구현, 등호 연산자 오버로딩, toString, deconstruct, 메서드, 그리고 미드식을 위한 복사 메서드까지 전부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컴파일러가 실수 없이 완벽하게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이닛 접근자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닛은 새처럼 보이지만 객체가 생성되는 시점에서만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객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외부에서 속성을 바꿀 수 없죠. 레코드가 불변성을 보장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이 이닛 접근자입니다. new 웨폰 데이터 네임 소드는 가능하지만 생성 이후에 weapon.nameX처럼 값을 바꾸려 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직접 확인해 봅시다. 플레이어 스탯을 한 줄로 선언하고 완전히 같은 값으로 stat1과 stat 이 2객체를 만듭니다. 2객체는 서로 다른 메모리 위치에 있죠. 이제 등호 비교와 레퍼런스 이퀄즈를 각각 호출합니다. 결과를 보면 is equal은 true입니다. 2객체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지만 모든 속성값이 같기 때문에 레코드는 같다고 판단합니다. 반면 레퍼런스 이퀄즈는 false, 당연히 서로 다른 객체니까요. toString도 자동 생성되어 타입 이름과 속성을 보기 좋게 출력합니다. 컴파일러가 이 모든 걸 대신 해줬습니다. IL을 보면 컴파일러가 정확히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클래스 선언부를 보면 오브젝트를 상속하면서 I 쿼터블을 자동으로 구현합니다. 그리고 2번 항목 initOnly 필드를 주목하세요. name, 레벨, HP 세 필드 모두 initOnly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initOnly가 CLR 수준에서 불변성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생성자에서만 값을 설정할 수 있고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3번 셋 접근자를 보면 modelect is external init라는 제약이 붙어 있습니다. 셋이 존재하지만 init 전용이라는 표식이죠. 그리고 4번의 등호 연산자를 보면 최적화가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같은 참조라면 BQS 명령어로 바로 true를 반환하고 다를 때만 equals를 호출합니다. 5번 equals 메서드도 중요한데 equality 컨트랙트를 먼저 비교합니다.
이것은 부모 레코드와 자식 레코드가 같은 값을 가져도 타입이 다르면 폴스를 반환하게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이퀄즈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 네임 비교부터 시작합니다. 42번째 줄에서 이퀄리티 컴페어를 가져오고 43번째 줄에서 LDFLD로 네임 필드를 읽어 44번째 줄에서 이퀄즈를 호출합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다르면 brPolse.s 명령으로 바로 폴스를 반환합니다. 레벨과 HP도 같은 패턴으로 비교합니다. 모두 같을 때만 마지막 비교 결과가 반환됩니다. 이퀄리티 컴페어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널 처리와 타입 안전성이 자동으로 보장됩니다. 직접 이퀄즈를 구현할 때 빠뜨리기 쉬운 부분들이죠. 레코드는 불변이기 때문에 무기를 강화해서 데미지를 올리고 싶을 때 기존 객체를 직접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답은 위드식입니다. 위드식은 원본 레코드를 복사하면서 중괄호 안에 지정한 속성만 변경한 새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원본 객체는 전혀 건드리지 않죠. 영어로는 Non-Destructive Mutation, 비파괴적 변형이라고 합니다. 코드를 봅시다. 베이스 버프를 만들고 9번째 줄에서 베이스 버프 위드 멀티플라이어 2.0F를 호출합니다. 이것이 위드식의 핵심입니다. 결과를 출력하면 베이스 버프는 여전히 멀티플라이어가 1.5입니다. 변하지 않았죠. 스트롱 버프는 네임은 그대로 어택이지만 멀티플라이어가 2로 바뀐 새 객체입니다. 마지막 줄에서 두 객체를 비교하면 당연히 폴스입니다. 멀티플라이어 값이 다르니까요. IL을 보면 위드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드러납니다. 6번째 줄에서 new obj로 원본을 힙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9번째 줄을 보면 클론 달러 기호라는 숨겨진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이 메서드가 힙에 새 객체를 하나 더 만든 다음 셋 밑줄 멀티플라이어로 원하는 속성만 바꾸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매번 힙에 새 객체가 할당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유니티 핫패스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과 직결됩니다. 클론 달러 메서드의 내부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메서드는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한 숨겨진 메서드입니다. 6번째 줄에서 new obj 명령어로 복사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new obj는 힙의 새 객체를 할당하는 명령어죠. 즉, 위드식을 쓸 때마다 반드시 힙 할당이 발생합니다. 복사 생성자를 보면 원본의 모든 필드를 하나씩 읽어서 새 객체했습니다. 10번째 줄 복사 생성자 선언부를 보면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원본 객체를 받고 있습니다. 16번째 줄에서 LDFLD로 원본 네임을 읽고 17번째 줄 STFLD로 복사 보냈습니다. 19번째, 20번째 줄에서 멀티플라이어도 마찬가지로 복사합니다. 속성이 많아질수록 이 복사 작업이 늘어나죠. 이 복사된 새 객체가 힙에 살아있다가 GC에 의해 수거됩니다. 매 프레임, 이런 복사가 반복된다면 GC 스파이크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힙 할당 없이 레코드의 편의 기능을 쓸 수 없을까요? C# 10.0에서 그 해법이 나왔습니다. 바로 레코드 스트럭트입니다. 레코드 스트럭트는 값 타입이어서 위드식을 써도 힙 대신 스택에서 구조체를 복사합니다. GC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두 번째 줄을 보면 리드 온리 레코드 스트럭트 데미지 이벤트입니다. 선언 방식은 레코드 클래스와 거의 동일합니다. 사용 방법도 같죠. 이벤트 1과 이벤트 2는 값 기반으로 비교되어 true를 반환하고 위드식으로 어마운트만 변경한 이벤트 3도 자연스럽게 동작합니다. 차이는 내부에 있습니다. IL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 extends system.value 타입입니다. 오브젝트가 아닌 value 타입을 상속하고 있죠. 이것이 값 타입의 표식입니다. 8번째 줄에 is read only attribute도 주목하세요. read only 레코드 스트럭트임을 CLR에게 알려줍니다. 11번째 줄부터는 init only 필드 선언이 시작됩니다. 타겟 ID와 어마운트 모두 init only로 선언되어 레코드 클래스와 동일하게 불변성이 보장됩니다. 위드식의 IL이 레코드 클래스와 완전히 다릅니다. 8번째 줄, 위드식이 실행되는 부분을 보세요. 클론 달러 메서드 호출이 없습니다. 대신 듀프 명령어 하나로 스택에서 구조체를 복사합니다. 듀프는 스택의 최상단 값을 복제하는 명령어로 힙 할당이 전혀 없습니다. 9번째 줄, strok. 이로 복사본을 로컬 변수에 저장하고 10번째 줄, ldroc.s로 복사본의 주소를 로드합니다. 15번째 줄을 보면 비교 부분이 시작됩니다. OP 이퀄리티를 호출하기 전에 먼저 ldroc, 영로 이벤트 1을 스택에 올립니다. 16번째, 17번째 줄을 보면 OP 이퀄리티가 밸류 타입 데미지 이벤트를 직접 받습니다. 박싱 없이 값을 직접 비교하죠. 정리하면 레코드 스트럭처의 위드식에서는 클론 달러도 없고 new obj도 없습니다. GC는 이 데이터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유니티 핫패스에서 레코드를 써야 한다면 이 방식이 정답입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레코드 스트럭처를 선언할 때
리드온리를 빠뜨리면 가변 구조체가 됩니다. 리드온리를 생략하면 속성의 셋 접근자가 생성되어 생성 이후에도 값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불변성을 원한다면 반드시 리드온리 레코드 스트럭트로 선언하세요. 이 습관을 들여두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버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레코드 클래스를 쓰고 언제 리드온리 레코드 스트럭트를 써야 할까요? 다이어그램이 판단 흐름을 보여줍니다. 먼저 상속이 필요하거나 크기가 큰 데이터라면 레코드 클래스입니다. 게임 설정 파일, API 응답, TTO, 저장 데이터처럼 생성 빈도가 낮고 계층 구조가 필요한 경우죠. 힙에 할당됨으로 지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작고 빈번하게 생성 소멸하는 데이터라면 리드온리 레코드 스트럭트입니다. 이벤트 메시지, 좌표, 데미지 정보, 그리고 업데이트 루프의 임시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스택에 할당되어 지시 부담이 없습니다. 비법 코드입니다. 레코드 클래스로 데미지 인포를 선언하고 업데이트 루프에서 사용합니다. 언뜻 보면 깔끔해 보이죠? 하지만 10번째 줄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뉴 데미지 인포로 힙에 새 객체가 할당됩니다. 더 문제는 프로세스 데미지 내부입니다. 18번째 줄에서 인포 위드로 크립 데미지를 만드는데 이 위드식이 클론 달러를 호출해서 또 힙에 새 객체를 만듭니다. 공격 한 번에 힙 할당이 2번 발생하는 거죠. 이런 코드가 매 프레임 반복되면 GC가 주기적으로 수거 작업을 실행하면서 프레임 드롭이 발생합니다. 애프터 코드입니다. 선언 부분. 두 번째 줄을 보면 리드온리 레코드 스트럭트로 바뀐 것 외에 나머지 코드는 동일합니다. 사용 방법 자체는 똑같습니다. 10번째 줄에서 뉴 데미지 인포로 생성하는 것도 프로세스 데미지에 넘기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내부 동작은 완전히 다릅니다. 18번째 줄의 위드식도 이제는 클론 달러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듀프 명령어로 스택에서 구조체를 복사할 뿐이죠. 힙 할당이 없으니 GC도 개입하지 않습니다. 단 두 글자, 리드온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지시 부담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IL로 나란히 비교해 봅시다. 두 번째 줄, 레코드 클래스의 위드식은 클론 달러를 콜버트로 호출합니다. 그 안에서 new OBJ가 실행되어 힙에 새 객체가 올라가죠. 반면 6번째 줄, 레코드 스트럭트의 위드식은 듀프 하나입니다. 복사 메서드 호출도 new OBJ도 없습니다. 단순히 스택의 값을 복제하는 명령어 한 줄로 끝납니다. GC는 이 데이터를 절대 보지 못합니다. 레코드의 또 다른 강력한 활용 방법입니다. 레코드는 C샵의 패턴 매칭과 결합하면 아주 깔끔한 커맨드 이벤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레코드의 디컨스트럭트 자동 생성 기능이 패턴 매칭과 시너지를 내는 거죠. 먼저 커맨드 계층을 정의합니다. 앱스트랙트 레코드 게임 커맨드를 기반으로 무브 커맨드, 어택 커맨드, 유즈 아이템 커맨드를 각각 한 줄씩 선언합니다. 코드가 세 줄이지만 각각 디컨스트럭트, 값 기반 동등성, 투스트링이 모두 자동 생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 커맨드를 보면 스위치식에서 타입 판별과 속성 추출이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14번째 줄, 무브 커맨드 방향, 바스피드는 커맨드가 무브 커맨드일 때 디렉션과 스피드를 바로 방향, 스피드 변수로 꺼냅니다. 별도의 캐스팅이 필요 없죠. 16번째, 17번째 줄처럼 나머지 커맨드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if else 체인과 수동 캐스팅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게다가 컴파일러가 누락된 케이스를 경고해 주어 실수를 방지합니다.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을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레코드의 불변성은 속성 자체를 다른 객체로 교체하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속성이 가리키는 객체의 내부를 바꾸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리스트 같은 가변 컬렉션을 레코드에 넣으면 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코드를 봅시다. 두 번째 줄, 리스트 스트링 아이템즈를 가진 인벤토리 데이터입니다. 8번째 줄에서 아이템즈 리스트를 만들고 9번째 줄에서 인벤에 넣었습니다. 이제 레코드는 불변이라고 믿죠. 하지만 11번째 줄에서 외부에서 items.add로 포션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inven.items.count는 3이 됩니다. 분명 레코드인데 외부에서 데이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있습니다. 15번째 줄에서 같은 내용의 리스트를 가진 inven2를 만들고 있습니다. 16번째 줄에서 inven과 비교하면 17번째 줄 결과는 폴스입니다. 레코드의 값 기반 동등성이 아이템즈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않는 겁니다. 리스트 t는 i쿼터블을 구현하지 않아서 내용이 같아도 다른 리스트 인스턴스면 참조 비교로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IL이 이 동작을 확인해줍니다. 세 번째 줄을 보면 이퀄리티 컴페어러 리스트 스트링의 디폴트를 가져오고 5번째 줄에서 이퀄즈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리스트 t 자체의 기본 이퀄즈는 참조 비교입니다. 결국 내용이 같아도 다른
리스트 인스턴스면 폴스를 반환합니다. 레코드의 동등성이 컬렉션 속에서는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는 거죠. 해결책은 불변 컬렉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system.collections.immutable namespace에 immutable array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 줄에서 리스트 대신 immutable array string으로 타입을 바꿨습니다. 10번째 줄에서 immutable array.create로 초기 항목을 만들고 인벤에 넣습니다. 14번째 줄에서 items.add를 호출하면 리스트처럼 내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션이 추가된 새 배열을 반환합니다. 인벤의 items는 절대 변하지 않죠. 15번째 줄에서 inven.items.length는 여전히 2입니다. 진정한 불변성이 보장됩니다. 레코드에 컬렉션을 넣어야 할 때는 immutable, array나 immutable, 리스트 같은 불변 컬렉션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함정은 유니티 직렬화와의 호환 문제입니다. 레코드의 이닛 속성은 유니티 인스펙터의 시리얼라이즈 필드 시스템과 직접 호환되지 않습니다. 유니티 직렬화기는 리플렉션으로 필드의 값을 설정하는데 이닛 접근자는 객체 생성 시점 이후에 할당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시리얼라이저블 어트리뷰트를 붙이고 시리얼라이즈 필드로 레코드를 선언해도 인스펙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유니티 직렬화기가 이닛 접근자를 통해 값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패턴은 역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는 인스펙터에서 직렬화를 담당하고 게임 로직에서는 불변 레코드를 사용합니다. 10번째 줄의 toRecord 메서드가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인스펙터에서 값을 설정하면 런타임에서는 toRecord를 통해 불변 레코드로 변환해서 사용합니다. 직렬화와 불변성을 각자 적합한 도구로 처리하는 패턴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유니티 2021 이전 버전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레코드를 선언했을 때 is external init is not defined라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코드의 init 접근자가 내부적으로 이 클래스를 필요로 하는데 오래된 유니티 런타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줄처럼 에러 CS0518 오류가 발생합니다. predefined type system.runtime.compiler services.is external init is not defined. 이 오류를 처음 보면 당황스럽지만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프로젝트 내 아무 스크립트 파일에 이 코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system.runtime.compiler services namespace 안에 is external init라는 빈 클래스를 선언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컴파일러에게 이 런타임에도 이닛 접근자를 쓸 수 있다고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유니티 2022 이후부터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 별도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레코드의 버전별 변화를 짧게 살펴봅시다. C# 9.0 2020년에 레코드 키워드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기본 형태는 참조 타입인 레코드 클래스이며 위치 기반 선언, 값 기반 동등성, 위드식, 디컨스트럭트 등 핵심 기능이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줄의 위드식으로 레벨을 올린 새 스탯을 만들고 여섯 번째 줄의 구조분해로 속성을 한 번에 변수로 꺼낼 수 있습니다. 구조분해 역시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한 디컨스트럭트 메서드 덕분입니다. C# 10.0 2021년에 오늘의 핵심인 레코드 스트럭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지시 부담 없이 레코드의 편의 기능을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와 함께 레코드 클래스라는 명시적 구문도 도입되어 두 종류를 코드에서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보면 선언 부분만 바뀝니다. 퍼블릭 레코드에서 퍼블릭 리드 온리 레코드 스트럭트로 나머지 코드는 동일한데 내부에서 위드식의 동작이 힙 할당에서 스택 복사로 완전히 바뀝니다. 작은 키워드 변경으로 성능 특성이 크게 달라지는 거죠. IL이 이를 확인해줍니다. 두 번째 줄 C# 9.0 레코드 클래스의 위드식은 클론 달러를 호출하고 그 안에서 new obj로 힙에 할당합니다. 다섯 번째 줄 C# 10.0 레코드 스트럭트의 위드식은 듀프 하나입니다. 힙 할당이 완전히 사라졌죠. C# 12.0에서는 일반 클래스와 스트럭트에도 주 생성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레코드처럼 괄호 안에 매개 변수를 쓰는 문법이 생긴 거죠. 이 때문에 레코드가 필요 없어진 것 아닌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두 번째 줄 일반 클래스의 주 생성자에서 name과 hp는 매개 변수일 뿐입니다. 자동으로 퍼블릭 속성이 만들어지지 않고 equals, get, 해시코드, toString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반면 다섯 번째 줄의 레코드는 name과 hp가 퍼블릭 속성으로 자동 생성되고 동등성, 해시, toString, 디컨스트럭트, 위드식까지 모두 제공됩니다. 레코드만의 고유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데이터 중심 타입이 필요할 때는 레코드를 선택하세요.